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격적 행보를 벌이고 있는 민주당의 새 대표 송영길 대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대표 선거 기간 동안에 송영길 대표는 당명 빼고는 다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취임 첫날인 어제부터 곧바로 친문과의 차별화 행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친문이 금기시해왔던 것을 깨는 행보로 이어지면서 송영길 대표와 친문 간에는 은근히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굉장히 주목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친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차기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 민주당 내에서의 그거하고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송 대표는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서울 국립 서울 현충원이 있죠. 거기를 찾아가서 김대중, 김영삼,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들의 묘역을 차례로 참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송 대표가 이 박정희 전 대표 묘역을 참배한 다음에 방명록에다가 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 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헌신을 기억한다라는 글을 남겼어요. 이거 진보 진영 인사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보수 진영이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고 또 그는 송 대표는 그러고서 박 전 대통령께서 미사일 개발 사업을 선두해 그나마 우리 국방력이 튼튼해졌다고까지 또 덧붙였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미역 방영 가서 그 방명록에다는 3.1 독립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한 대통령님의 애국 독립정신을 기억한다고 썼습니다. 그리고서 아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 한 것처럼 이번에는 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제정세를 제대로 본 사람은 이승만과 김대중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참 독특한, 아마 이건 굉장히 이게 써놓은 방명록이나 이걸 보면은 생각을 하고 아주 작심을 하고 쓰고 작심을 하고 말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추미애, 이해찬 전 대표 등도 당선하고 나면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송영길 대표처럼 공로를 인정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예우 측면에 컸으니까 논란거리를 만들기 싫어서. 그러니까 이제 모든 역사가 대한민국입니다. 통합하라는 시대과제가 있다. 이건 추미애, 앞에 거는 문재인, 그다음에 평화공존의 시대로 가는 길목에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예의를 표했다. 이건 이해찬. 이렇게 말로만 표현했지 방명록을 쓰거나 거기다 공을 언급한 거. 송영길 대표죠. 이건 언급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이게. 송 대표는 또 한국전쟁 당시에 활약했던 그 손원일 제독 있죠. 해군. 그 다음에 육군대장 김종호 장군 묘역도 찾았습니다. 손원일 제독은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이며 인천 산육작전을 성공시킨 장본인이다. 김종호 장군은 적의 남침을 예상했고 백마고지 전투의 영웅이기도 하다. 두 분은 대한민국을 지켜야 했다고 참배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건 이 좌파 진영의 이 친문 정권에 있는 집권당 대표라고 보기는 좀 애매합니다. 송 대표는 동행한 이 윤호중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다가 내 아들이 유니폼 입고 돌아가신 분, 유니폼이라는 군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입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민주당이 너무 소홀히 한다. 세월호는 그렇게 하면서 챙기면서 라고 하더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런 행사가 있으면은 내가 부득이해서 못 가거나 안 가면 최고위원들이 반드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 이 보수 진영이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하도 친문이 요란하게 이상한 행동을 해왔으니까 저 자체가 정상적인 행동이 뉴스가 될 정도입니다. 근데 이어서 또 파격적인 행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 성충원을 참배한 후에 이제 최고위원을 열었는데 부동산 문제는 나에게 일단 내껴달라. 그리고 원래 오늘 봉화마을, 아주 이 친문 진영이나 진보 진영이 성지로 생각하는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해도 거기를 갔다 오는 그 이제 봉화마을하고 광주 5.18 묘역 방문을 원래 오늘 하기로 했는데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이틀을 미루고서
그거 관련 보고부터 받는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당내 무슨 특위가 있는데 여러 뭐 부동산 관련 이것도 확대 개편해서 본인이 위원장을 맡을지도 모른답니다. 그러다면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거기서는 민주당이 가장 먼저 뱉게 할 게 뭐냐 물으니까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이다. 요 말 아주 핵심입니다. 개혁을 하려면 유능한 개혁을 하든지 내로남불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정부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언론에서 주로 보수 언론에서 지적하던 겁니다. 또 그다음에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진보든 보수든 사실관계를 그걸 써야지 허위로 쓰는 거 이거는 통제가 필요하다. 가짜뉴스 양산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강성당원들의 그 문자 폭탄에 대해서는 다른 거를 틀림으로 규정하지 마라. 다른 것이 어떻게 틀린 거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의로 해석하고 상처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 아주 이 민주당의 대표로서 그냥 어떤 한 의원이 아니라 대표가 저렇게 말하는 건 근자에 뭐 보십시오. 추미애 대표, 이낙연 대표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다음에 결국 인사로도 이게 나타났어요. 주요 당직 인사를 하는데 주로 친문 다 빼고 비문하고 비주류 인사를 대거 발탁했어요. 대표 비서실장에는 김영호 의원, 이런 개파 색깔이 많은 사람입니다. 고 김상현 의원의 아들입니다. 대변인에는 이 초선 이용빈 의원입니다. 이 사람들 다 개파색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있다면 차라리 비주류에 가깝습니다. 당의 살림을 맡은 사무총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는 이 송 대표가 옛날에 인천시장을 했을 때 대변인을 맡았던 윤관석 의원, 그리고 수석 대변인, 사무총장에는 윤관석 의원 삼선 사람을 겪고 자기 측근이죠. 친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수석 대변인에는 손학규계로 통했던 이 고용진 의원을 내정했어요. 그리고 정책위 의장에는 이 사선 조웅래 의원이 아마 검토된다고 합니다. 이 조웅래 의원은 지금은 현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계로 분류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언론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송이 이런 행동이 아니 첫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게 하니까 우리가 보기엔 그게 뭐가 대수를 하지만 저 어려운 이 조응천 의원이 저렇게 당하는 거, 금태섭 의원이 쫓겨나는 걸 보면 이 송영길 의원의 저 행동은 저기 내 여권 내에서는 굉장히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화제보다는 막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이 행보에 대해서 가장 반발하고 있는 건 역시 강성 친문 당원들입니다. 이 당원 권리 게시판이라든지 뭐 SNS를 보면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한 걸 두고 국민의힘 대표인 줄 알았다. 앞으로 뒷목 잡을 일 많겠다고 반발했고, 그리고 봉화마을을 오늘 가는 걸 안 가기로 하니까 반문 노선을 확정했다고 막 비아냥을거리고, 그러더니 일부 당원들은 어제 그젠가 전당대회에서 1위를 송영길 의원이 했는데 2위 홍영표 의원 친문이죠. 하고 사이 격차가 0.59%예요. 이거 선거 과정 다시 밝혀라. 부정선거 의혹까지 얘기하고 있는 판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세월호 관련 발언을 두고는 왜 제복은 안 챙기고 세월호만 챙기냐.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하나도 헤아리지 못하는 마음으로 무슨 정치를 하는지, 이 말도 참 황당한 말입니다. 제복을 입고 죽은 천안함 사태, 거기는 부모가 없습니까?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맞서고서 싸우고 있다. 싸우듯이 행보를 하고 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야당과 지금 원구상 협상을 야당에서 다시 하자는 건데, 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이 작물이다, 훔쳐가고 가져간 거다, 그러니까 그걸 내놓으라고 하는 거고, 송영길 대표는 법사위원장은 곤란하다. 그러나 나머지 7개는 다시 협상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이 한준호 원내 대변인이 송영길 대표가 대표 취임한 이후에 어제 브리핑에서 그 말을 믿고 다른 상임위원장들은 여야 간에 협의할 여지가 있는 걸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건 송영길 대표의 다 경선 때 한 말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건데, 1시간쯤 지나서 어디 갔다 오더니 윤호중 원내대표가 전반기 원 구성이 끝난 상황에서 재협상 권한이 없다고 명백하게 말했다고 하면서 물러섰어요. 이제 윤호중 대표 친문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걸 다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당한테 좀 넘겨주자는 송영길 대표와 친문인 윤호중 대표 간에는 여기부터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원내 전략이나 여기도 굉장한 갈등이 생길 걸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저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지금 송 대표의 비문 내지는 반문 노선이
금방 꼬리를 낼 것 같으냐? 저는 그렇게 쉽게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번에 많은 언론들이 친문이 막강하다고 이 경선 결과를 놓고 봤지만 저는 그게 아니고 호남이 막강했었어요. 호남 세력이, 호남 유권자가 친문을 누른 겁니다. 그래서 간신이라도 송영길 의원이, 이게 송영길 의원은 고흥 사람인데, 고흥 출신인데 호남이 이번에 몰표를 몰아줬어요. 그래서 간신히 이긴 겁니다. 그리고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이자 근거지입니다. 이 호남에 강력한 지지가 있으면, 그러고서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재집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서 비문 노선을 간다고 그러면 그렇게 쉽게 꺾지가 않을 것이다. 일부 강성대원들이 뭐라고 한 거하고 상관없이 호남 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친문 지지 이상으로 막강하게 이번에 나타났다 이거죠. 집단으로 하면은. 그리고 실제로도 친문 의원들이 5명 중에 3명이 지도부에 최고위원들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친문이 막강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친문들은 지난번 경선 결과 송영길 대표가 저렇게 이긴 걸 보고 굉장한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번에 최고위원들은 유리한 친문들이 많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이건 별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도가 거의 바닥으로 쭉쭉 내려가고 있는 레임덕 상황입니다. 레임덕이 올 건지가 아니라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당을 쥐락펴락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거는요, 김부겸 총리 내정자입니다. 이분이, 김부겸 전 총리 내정자가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못 받는다면 모르지만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가령 총리가 된다고 하면 여기도 비문입니다. TK 출신이고 아마 김부겸 총리도 청와대라든지 친문 의사대로 그냥 네 알았습니다 하면서 내각을 운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둘이 짜지는 않겠지만 김부겸 전 총리하고 이 송영길 의원 간에는 비문이라는 점에서 강통점이 있을 것이다. 적어도 저렇게 황당무계한 문주주의로 갖고 있는 친문 세력의 일방적인 국정주도는 제동이 걸릴 것이다. 네 번째는 여론 지지가 있습니다. 여론이 이제 조금만 지나보면 송영길 대표 하는 거에 여론의 박수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보수 진영이 박수를 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짝퉁 진보가 아닌 제대로 진 짝퉁 진보를 혐오하는 진보 진영에서도 아마 환영할 겁니다. 송영길 의원의 행보를.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정말은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냥 아주 완전 쪼개지지까지 갈 것이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네 알았어 하고 지난번에 초선 의원들처럼 며칠 만에 금방 잘못했다고 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 같다. 당장의 시금석은 이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장관 후보자들, 몇몇 장관 후보자들을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김호수 검찰총장의 김호수 어제 지명했지 않습니까? 이 지명자는 어떻게 볼 거냐. 이건 물론 대통령의 인사 고유의원이지만 당에서 인사청문회 같은 걸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선 김호수 검찰총장 얘기를 하면요. 아니, 4명이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 올렸는데 그중에 꼴찌를 한 사람이래요. 아니, 적어도 1, 2, 3, 4등이 있으면 1등 아니면 2등이나 3등을 해야지 4등으로 올라간 사람을 하면 거기 추천위원들은 또 뭐가 됩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건요. 우리나라의 자리는 자리마다 특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권에 도전하는 것도 국무총리하고 국회의장하고 대권을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 대법원장도 하고 대법원장은 그럼 국회의장도 하냐고 했는데 정부의 자리라는 건 이런 자리가 유사한 자리도 있고 또는 다른 자리도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김호수 검찰총장 지명자는 국민권익위원장도 후보군으로 올랐고 또 금융감독, 난 금융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금융을 감독하는 위원장도 후보가 올랐고 그 다음에 또 공정거래위원회, 상거래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청와대 민정수석에도 후보군 올랐고 더 기가 막힌 건요.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다가 자꾸 들이밀려고 그랬는데 최재형 원장이 코드 인사 안 된다고 2번이나 퇴짜 놓는 바람에 거길 못 간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 군데 후보군으로 올랐을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감사위원으로도 퇴짜 맞은 사람이 우리나라
사정 권력의 최고 자리인 검찰총장 총수로 간다, 지명했다. 이거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설명이 기가 막혀요. 청와대 관계자가 얘기하기를, 왜 아카데미 보면은, 아카데미상 영화 보면은 노미네이션 한다고 하잖아요. 지명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최다 노미네이션이야. 이게 무슨 영화입니까? 아니지. 국민권익위원하고 금융감독원하고 공정거래원하고 민정수석감사위원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으면 이게 퇴짜 맞고 4등을 하고 거기 다 아무도 못 간 사람을 검찰총장 임명하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경우예요? 이걸 그러고 아카데미처럼 여기 지명됐다고 해서 뭐 오관왕이니 상관왕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더니 이렇게 노미네이션 되는 걸 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갖췄다. 이거 정말 이런 코미디 이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탄용으로밖에는 검찰총장을 자리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부터 벌어지는 여러 가지 임기 말에 있는 권력 수사, 뭐 라임 수사도 좋고, 뭐 울산 무슨 선거도 좋고, 서울서시장도 좋고, 뭐 유시민 뭐 검찰 기소했지 않습니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런 기타 행동의 여러 걸 꽉 눌러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눌러놓는데 김우수 총장 힘으로는 안 될 테니까 지금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거나 대검 차장으로 바로 김우수 검찰총장 옆에 앉혀서 공동으로 막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힘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더 쏠려서 이 사람은 허수아비 총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우수 지명자는 놔두고 내정자는 놔두고 이번에 장관 후보자를 내기로 돌아가 보면요. 저는 솔직한 얘기가 이 사람들의 의혹을 오늘까지 보도된 거, 어제하고도 또 달리 보도된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 보통 사람들만도 못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정말 다른 정권에서는 도저히 출연할 수 없고 공직을 넘보지도 못하는 오직 문재인 정권 내에서만이 공직을 넘보거나 할 수 있는 사람들, 즉 신흥 귀족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느 언론을 보니까 이 사람은 비리 백화점 갔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나는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교수를 하고 있다는 것도 놀랐습니다. 이화여대 교수 재직 시절에 학술지에 대한 논문이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고. 어떻게 자기 제자 걸 가로챕니까? 진짜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뻐꾸기입니까? 뻐꾸기? 이 후보자는 또요, 25개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 출연 기관을 총괄할 굉장히 센 자리입니다. 과학기술연구회라는 데가 25개 정부 출연 기관을 이렇게 총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이사장을 인선할 때 정부의 그 공공연구노동조합이 있는데 그 노동조합에서 앞으로 이거 어떻게 발전시키겠느냐고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차차 공부하겠습니다라는 그게 딱 유일한 답이에요. 이게 어떻게 학자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어렵게 논란 끝에 올라갔어요. 거기 들어갔어요. 근데 석 달 만에 다시 장관 후보자가 된 거예요. 그래, 과학기술계에서는, 정치 기술을 높인 거냐, 공부한 거냐, 과학 기술을 높인 거냐, 초신 기술을 높인 거냐, 줄잡기 기술을 높인 거냐,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여태까지 교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해요. 그 다음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부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영 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 수천만 원대에 이르는 유럽산 도자기, 영국 도자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걸 외교관 이삿짐으로 데려와서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다 내다 팔았는데 그것도 몰래 파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자랑스럽게 SNS에다가 팔았다. 밀수 단속을 해야 될 주무부처예요. 해양수산부가. 거기 장관 부인이 밀수의 앞장선, 밀수 테이크의 여왕 같은 사람. 저는요, 이 수천만 원이 어떻게 구해졌는지, 외국에 근무하는 공직자 부인이 이렇게 몇천만 원어치 살 여력이 없습니다. 이거 자금 출세도 좀 조사를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관세만 물어댈 일이 아닙니다. 이건 형사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관세 포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제가 뭐 몇십억짜리 몇억짜리 무슨 다이아 같은 걸 몰래 가져온 다음에 신고하다 들키면은 그래 미안하다고 해서 이렇게 관세만 그게 아닌 거예요. 관세는 굉장히 험하게 다스립니다. 관세 포탈은 노영욱 국토
진짜 이분도 노영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요, 세종시 아파트를 이제 공무원 거기 좀 편안하게 살으라고 해서 특별 공급을 했는데 그 특별 공급을 받아갖고 분양을 받았어요. 한 번도 거주하지 않고 되팔아서 2억 2천만 원 차익을 남겼답니다. 자, 지금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리고 내년에도 아마 이게 엄청난 이슈가 됐었고 될 텐데 이걸 내야 될 정부 고위 관료가 관사 재테크를 하고 있으니 이게 벌써 영이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로 비문 반문 노선을 송영길 대표가 걷는다면은 이런 문제에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서 이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야지. 아, 이건 이것대로 그냥 고개 숙이고 가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는 별개로 아, 저거 반문 노선이 아니라 반문 쇼를 냈구나 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정말로 반문 노선을 간다면 비록 실패하더라도 진보의 길에서 이 짝퉁 진보, 기득권 진보, 양아치 진보 이거 청소하고 새로운 간판을 다는 진보 진영의 스타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문, 비문 노선을 취임 첫날부터 활보차게 걷고 있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